안녕하세요. 교과서에서 배운 최만식 선생님의 태평천하. 오늘은 학습지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또 학습활동의 내용도 학습지와 많이 겹치기 때문에 학습지만 열심히 해도 학습활동까지 모두 완료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평천하라는 작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자, 태평천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희화화하면서 비판하는 작품이에요. 그런 작품을 통틀어서 풍자소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상섭의 3대처럼 가족의 역사를 다룬 소설이죠. 3대라는 작품은 수능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됐던 중요한 작품이에요. 앞으로도 아마 모의고사나 또 운이 좋다면 수능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 볼까요? 아까 대상을 비판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풍자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제목과 관련해서 이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태평천하. 그러니까 대목을 생각한다면 사실과 반대. 우리 친구들 중에는 반어와 역설을 좀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반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실과 반대의 경우죠. 반대로 표현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엄마한테 성적표를 드렸는데 엄마가 잘했다 이렇게, 엄마 마음에 안 드는데 잘했다, 이게 반어죠. 이제 역설은 주로 시를 배울 때 많이 나오는데 표면상으로는 모순되는데 그 내적인 내용을 보면 진리 또 이치에 맞는 내용일 때 역설이라고 하지요. 시점 보겠습니다. 시점은 3인칭이에요. 작가가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배경은 아까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제로 가요.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적 비판. 부조리한 사회 현실, 일제강점기죠. 이때는 모든 것이 부조리하다는 게 뭐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주권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를 문화를 말살한다든지 각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주권을 유린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짓밟았죠. 특징 가볼게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조롱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희화화라고 해요.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인물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풍자의 효과를 높였다. 그 다음에 표현이 좀 독특한데 배경이 서울인데 주로 전라도 방언을 주인공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어체 말하는 것처럼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건데 했습니다요 뭐 이런 식으로 했겠다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판소리에서 말로 하는 부분을 판소리 사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판소리의 그 말로 하는 부분의 문체를 사용해서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하죠. 이렇게 하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독자와 서술자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마치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판소리 사설과도 관련되는데 경어체도 했습니다. 이렇게 높임말로 보통 소설에서는 드문 일이죠. 다음 전체 내용으로 갈게요. 우리 책에는 이제 잘 안 나와 있고 내용 요약으로만 되어 있는데 발단 부분은 아주 뚱뚱한 윤직원 영감이 인력거를 타고 와서 오히려 값을 2배를 내도 시원찮은데 인력거 싹을 깎아달라 이렇게 실강의를 벌이고 있죠. 이거 보면 매우 이기적인 인물이다.
우리의 주인공 캐릭터를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 윤직원 영감의 집안 내력, 예전에 화적대에게 당한 일, 또 재산 축적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대지주가 되었는지를 보여주죠. 여기서도 보면은 그는 반민족적이에요. 우리만 빼놓고 다 망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위기 부분에서는 윤직원 영감이 둘째 손자인 종학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절정 부분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믿던 손자, 작은 손자 종학이 경찰에 피검 잡혀가게 됐던 얘기죠.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그렇게 믿던 손자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집안의 몰락이 암시됩니다. 다음 핵심 강의로 가요. 자, 아까 가족사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대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윤두섭, 일명 윤두껍이죠. 이 사람이 바로 작가가 비판하고 꼬집으려는, 풍자하려는 인물입니다. 풍자의 대상이죠. 그래서 서울의 대지주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조금도 주머니를 열지 않는 아주 구두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윤용규가 화적에게 죽음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오히려 일본인들을 좋아하죠. 친일파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민족보다는 일본을 좋아하는, 더군다나 그의 역사관은 비뚤어져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그는 태평천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그의 아들인 윤주사 창식을 보면 그는 개화는 하였지만 굉장히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3대 윤직원 영감의 손자죠. 2명이 있어요. 종수와 그가 가장 아끼는 둘째 종학이 있죠. 종수도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종학은 윤직원 영감의 손자이면서 윤창식의 둘째 아들인데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죠. 그러나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하여서 결국 일본 경찰에 잡혀가게 됩니다. 다음 이쪽을 볼까요? 자, 등장인물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 작품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거의 다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한 명만 빼고. 누구? 윤종학만 빼고. 특히 가장 부정적인 인물은 윤두섭, 일명 윤직원 영감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윤주사, 그리고 손자 종수. 이렇게 이들이 작품의 전면에 등장하는데 셋의 공통점은 타락한 인물이에요. 방탕하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풍자와 비판의 대상입니다. 특히 윤직원 영감의 경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반민족적이고 역사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비판하는 거죠. 다음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진 윤종학의 경우는 일제강점기 현실의 구조적 문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아직도 신분제의 그 흔적이 남아있고 또 일제강점하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이 많던 시대에 그래도 그러한 문제를 사회주의라는 사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작가는 그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서술상 특징이 이 소설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소설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이따가 말하겠지만 판소리 투를 빌려왔다는 거죠. 자, 서술자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에서 보면 먼저 서술자가 끼어들어요. 그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이렇게 서술자가 끼어든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예쁘게 쓸게요. 별 차이 없네요. 인물을 비판한다. 당연히 비판의 대상은 윤직원 영감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했겠다요, 뭐뭐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높임말, 경어체라고 하죠. 경어체. 경어체 문장을 통해서 뭐를 하는 사람처럼 판소리를 하는 창자, 판소리 창을 부르는 사람이 창자죠. 여기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마치 옆에서 얘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화한다. 그 대상은 윤직원 영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지역 사투리? 네, 전라도 지역 사투리 쓰죠. 그리고 보면 이 할아버지 욕도 잘해요. 그래서 비속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을 제목, 사실과 반대 맞습니다.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앞에 선 거 다시 한번 정리하죠. 방언이나 비속어 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걸 뭐라고 했죠? 희화화라고 하죠. 격하, 낮추어주고 웃음을 유발한다. 해악성. 그 다음에 이 작품 중에서 절정 부분에 전보가 와요. 옛날에 중요한 통신수단이었죠. 이 전보의 기능에 대해서 말할게요. 전보의 내용은 윤종학의 희망이, 윤직원 영감의 희망이었던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잡혀갔다 내용이고요. 사건 전개를 확실하게 뒤집어 놓죠. 여기서부터 윤직원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윤직원 영감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였죠.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작품 전면에 사실 윤종학은 잘 안 나오잖아요. 이 전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제목 태평천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어느 시대였죠? 네, 가장 고통스러운 일제강점기였어요. 일반 민중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는데 윤직원 영감에게만큼은 가장 평안한 시기였죠. 그는 잘못된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역사의식을 반어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을 때 일제강점기가 태평천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윤직원 영감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겠죠. 다음 6번째로 넘어가요. 15장의 소제목이에요. 이게 망진자는 호연이라 의미에 대해서 진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호다 그런 뜻이죠. 진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호다. 진나라는 진시황의 그 나라인데 여기서 누구를 빗댈까요? 네, 윤직원 영감의 집안.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한 거는 호. 원래는 진시황의 둘째 아들인 호해라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윤종학이 윤직원 영감이 믿고 기대하던 작은 손자
윤종학이다. 그런 얘기죠. 진시황 때 도사였던 노생이 바다에 갔다가 괴이한 지도를 발견하여 왕에게 바쳤는데 거기에 망진자는 호ян이라 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대요. 그래서 진시황은 이를 두려워해서 이 호가 그때는 오랑캐인 줄 알았어요. 북쪽 오랑캐.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아서 오랑캐들이 못 오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오랑캐 때문이 아니라 진시황이 죽으면서 똑똑했던 큰아들이 아닌 어리석은 둘째 아들 호해에게 왕위를 물려줬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윤직원 영감의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윤직원 영감이 아끼던 윤종학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3쪽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글은 가족의 운명을 탐구하며 당대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가족사 소설. 어때요? 네. 어떤 작품이 또 있다고 했죠? 염상섭의 3대. 앞으로 아마 여러분이 문학을 공부하는 한 만날 수밖에 없는 작품이죠.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야기와 거리를 유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독자에게 더 가까이 전달하려고 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뭐가 있었죠? 네, 서술자가 개입하죠. 그래서 윤직원 영감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X가 되겠네요. 세 번째, 망진자는 호ян이라는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몰락시킬 존재가 그의 자손임을 암시한다. 특히 누구다? 그의 손자? 네, 믿고 기대하는 손자죠. 네 번째입니다. 이 글에서 사건 전개의 극적인 반전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소재는 전보죠. 왜냐하면 거기에 윤종학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는 말. 윤직원 영감은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해서 돈 벌었잖아요. 왜곡된 뭐를 가지고 있다? 네,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그래서 그가 비판의 대상인 거죠. 그 다음에 누구는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 사회운동주의 운동에 참여한 사람 누구예요? 그의 손자 윤종학. 그죠? 다음 7번에서 10번 문제로 가요. 이 부분은 윤직원 영감이 지금 손자가 잡혔다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불을 짓는 내용이죠. 화작표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느냐, 재산이 돼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 그가 생각하는 말세는 구한말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구한말은 이렇게 나쁜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 부하라 보아라 말이죠. 거리거리 순사요. 이게 시대 어느 시대 우는 아이도 뚝 붙이게 한다는 얼마나 무서우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어휘죠. 순사요 골골 고울마다 공명한 정사. 정치가 올바르다고요? 말이 안 되네요.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참. 남은 일본 사람들은 수십만 명 동병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참 이게 우리를 보호해 준대요. 정말 정신이 없는 얘기죠.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제거 찐이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이럴 태평천하. 일제강점기를 그는 태평천하라고 이야기하죠. 역사인식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누굴 가리키죠? 네, 윤종학.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천을 불황당패 사회주의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응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를 그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발세, 마지막 세상이라고.
윤직원 영감이 볼 때 일제강점기는 뭐래요? 참 어이없네요. 태평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역과 니은이 가리키는 바. 남, 일본이죠.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대요. 어이없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불안당패는 사회주의. 다음 11번부터 16번까지 내용 보겠어요. 윤주사는 조교주문에서 간밤의 그 전보 뭐였죠? 네, 극적 반전을 유도하죠. 지금까지는 윤종학 손자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는데 이걸로 사건이 뒤집어지죠. 윤직원 영감은 최대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일본어로 된 글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집안에서 이제 서류나 뭐 글 같은 거 편지라든지 이런 거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이렇게 경어체 서술하고 있어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창의 피검.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그랬더니 그 아들 윤주사, 윤창식이죠. 윤주사가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 놀라서 다시 윤직원이 사상관계라니 하니까 대답하죠.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놀래서 으엉 하는 거네요.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둥거려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한자로 뭐라고 하죠? 정신이 나가서 몽. 많이 한 자씨를.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몽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 땅이 꺼지는 거예요.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여기도 망연자실 다 해당되죠. 이만큼.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기대가 다 깨진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학의 신상을 여기다는 생각해서 이거 보면 윤직원 영감의 이기심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자기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죠. 정말 손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윤직원 영감은 시방 지금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 화적들을 말하는 거죠.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여기서 이 호는 오랑캐죠. 그의 자식 호해 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하겠습니다. 지금 윤직원 영감은 자기 집안의 몰락을 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시황은 죽은 다음에 진나라가 망했으니까 행복했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결말입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이렇게 하는 거죠. 고함을 지릅니다. 화작패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느냐, 재산 입대야 도적놈들의 것이요. 아까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여기까지를 조선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고함을. 그 다음에 자부하라 거리거리마다 순사요. 시대 상황을 보여주죠. 순사. 골골마다 공명한 장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참 일제강점기를 삐뚤어졌어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없는 윤직원 영감. 남은 누굴 가리키죠? 일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일본이 수십만 명 동병 군사를 일으켜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미국, 중국 이쪽과 싸웠죠.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싸웠고요. 자기들이 패권을 지으려고 했던 건데 이 사람은 우리 조선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해요. 정말
걱정되죠.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제거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태평천하. 여기까지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천을 불황당패 사회주의에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활발한지 방금 발광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무여성 각권 가족이죠. 방바닥을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진 않나, 그 성품을 잃지는 않는가 하여 한마디로 좀 정신이 나가는 의구, 의심과 두려움의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는 거죠. 여기 정말 아주 심하죠. 착착 깎아 죽이려 이런 심한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내가 편지 하여서 100년을 징역, 자기 손자를 100년을 징역 살리라고 한대요. 100년 징역 살리라고 할지요. 오냐 그놈을 삼천석거리는 직분 재산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오냐 그놈 삼천석거리를 톡톡 팔아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가 주워버릴게요. 죽일 놈. 마지막 죽을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이 태평천하에 정말 반민족적인 사람이죠.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 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자식이 최고 부자죠. 지금 억만장자. 세상 망천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석을 죽일 놈 연애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내용이었죠. 문제 볼까요? 이와 같은 가족사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족사 소설은 가족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 한 3대에 걸쳐서 보여주는 거죠. 한 가족이 여러 대, 3대 정도 나오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운명을 탐구하면서 중요한 건 당대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특성이 사회 문화적 변화 속에서 또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번째는 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죠. 일단 유미주의적 세계관 자체가 미적으로 세계를 탐구한다. 여러분이 배운 작가 중에는 시인 김영랑 선생님 어떤 작품 있죠? 대표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문학에 있어서 순수한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은 해당이 없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12번째 문제 갈까요?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작품의 개입, 서술자 개입 있죠? 네, 통과. 두 번째, 서술자는 중심 인물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인공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세 번째, 서술자는 경어체를 썼어요. 판소리 사살투처럼. 그래서 독자와의 거리가 가깝다. 그런 얘기 했어요. 다음 4번째,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죠. 어린 인물이라뇨. 그래서 4번째. 5번째 설명도 볼까요? 부정적 인물을 해학적으로 묘사, 이런 걸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희화화라고 하죠. 그래서 조롱하고 풍자합니다. 다음 13번째 문제 갈게요. 윤직원 영감은 어떤 캐릭터냐? 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성격이 고집세고 독선적이고 욕심도 많아요. 두 번째, 식민지 사회에 잘 적응해서 일본을 막 좋아하고 친일이죠. 그리고 처세술이 아주 뛰어나서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이 작품에서는 진시황의 비유가 되고 있죠. 역사의식이 결여된, 왜곡된, 그래서 반민족주의.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죠. 개화기의 지식인 해당 없죠. 향락을 추구하는 인물 바로 그의 아들인 윤주사, 윤창식을 가리킵니다. 다음 14번째로 갈게요. 윤직원 영감의 현실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뭐예요? 현실을 뭐라고 봤죠? 그는 네, 제목이기도 하죠. 태평천하. 다음 15번째. 기억. 아까 기억이 뭐냐면 전보예요. 전보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예, 내용은 윤종학이 검거됐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죠. 통과. 2번.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극적인 반전. 지금까지는 윤종학에 대해서 믿고 기대했는데 어떻게 하죠? 이제 막 착착 깎아 죽일 놈 이렇게 욕을 하죠. 그 다음에 3번째로 갈까요? 윤직원 영감이 앞으로 몰락하게 될 것을 예고하죠. 이것 때문에. 다음 4번째,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 윤종학 혼자죠. 간접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윤직원 영감 전혀 해당이 없죠. 이 사람은 사회주의라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A부터 E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윤직원 영감이 A 부분은 넋이 나갔어요. 그 B 부분에서는 직유법 영각을 하듯 황소가 부르짖는 거죠. 하듯 직유법 맞고요. 3번째 C 부분은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제강점기 추측한다? 그럼 이건 보나마나 순사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째, 일본의 조선 통치에 대한, 이게 태평천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인물들의 말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오히려 인물에 대한 비판이죠. 이 인물의 말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인물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역사의식이 잘못됐다. 다른 말로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학습지하고 또 확인 문제까지 풀어왔습니다. 태평천하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수고.